1997년 11월 21일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다고 발표했던 날입니다. 치욕의 날이었고 경제주권이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머니가 반지를 팔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IMF에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게 간섭받지 않고 정부가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서 급전을 빌려오거나 배를 째라는 식으로 버텼다면, 그래서 대우그룹이 망하지 않고 한보철강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없었던 평행우주의 대한민국.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일까요? 결론부터 아주 섬뜩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세계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활력을 잃었으며 어쩌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처참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는 유일한 수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IMF가 오지 않은 평행우주의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현실의 우리는 달러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기적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혹은 중동의 어디선가 막대한 달러를 빌려오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급한 불은 껐습니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공장을 짓던 관행도 여전합니다. 은행들은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줬지만 정부가 뒤를 봐주니 굳이 그 기업들을 파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1998년 거리의 풍경은 평화롭습니다. 현실에서처럼 노숙자가 서울역을 뒤덮는 일도 없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느라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넘겼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대우그룹은 여전히 세계 경영을 외치며 덩치를 키우고 기아자동차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굴러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고통 없는 성장, 안정된 고용,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 지옥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천천히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에는 좀비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처럼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조차 갚지 못하면서 정부나 은행의 지원으로만 겨우겨우 연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IMF가 오지 않은 평행우주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좀비 기업들의 천국이 됩니다. 현실의 역사에서 IMF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은 당장 문을 닫게 하고 은행들도 부실 채권을 정리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마치 괴사성 질환에 걸린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미칠 듯이 아프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래야 몸통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거부한 평행우주의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썩은 다리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계속 맞고 있는 꼴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망했어야 할 기업들에 계속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왜냐고요? 기업을 부도 처리하는 순간 은행도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하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야 할 돈이 전부 이 좀비들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정작 기술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신생 기업들, 즉 벤처 기업에게 가야 할 자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도 인력도 토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잔인하면서도 효율적인 이유는 경쟁력이 없는 곳에서 자원을 빼앗아 경쟁력 있는 곳으로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것이 파괴되어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구조조정이 없는 한국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도 없습니다. 90년대의 낡은 굴뚝 산업들이 나라 경제의 주도권을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IT 혁명,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지 않고 모든 자금을 독식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딘가 기시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이 걸어온 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엄청난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 특유의 화티를 중시하는 문화와 종신고용 시스템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망해야 할 건설사, 유통사들을 은행이 계속 살려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은 0%대를 기어갑니다. 월급은 30년째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1997년에 수술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2025년 현재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져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일본은 그나마 내수 시장이라도 크고 기초 기술이라도 탄탄했지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빚만 잔뜩 진 채로 서서히 말라 죽어갔을 겁니다. 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생각나십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IMF 이전의 삼성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IMF라는 철퇴가 없었다면 삼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삼성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룹 내의 알짜배기 회사인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을 밑 빠진 독인 자동차 사업에 쏟아붓는 구조가 계속됐을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막대한 현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다가 결국 2000년대 들어 인텔이나 마이크론 혹은 대만의 TSMC 같은 경쟁자들에게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덩치만 크고 실속 없는 수많은 재벌 계열사 중 하나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품질 경영에 목숨을 걸었던 역사가 사라집니다. 기아는 기아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좁은 내수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의 상대도 되지 못한 채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우그룹은 어떨까요? 분식회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부실 덩어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 되었을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초 체력이 전혀 다져지지 않은 한국 경제는 그제야 완전히 붕괴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 상태였을 테니까요. 문화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내수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과 대중문화 종사자들은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음반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가방 하나 싸들고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만약 내수 시장이 든든하게 버텨줬다면 그들이 굳이 그 고생을 해가며 해외 진출을 시도했을까요? 아마 방탄소년단도 오징어 게임도 기생충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한국 안에서만 소비되는 적당한 수준의 대중문화에 머물러 있었겠죠. 절박함이 없으면 혁신도 없는 법이니까요. 평행우주의 2025년 한국 사회를 그려봅니다. 청년 실업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좀비 기업들이 직원을 자르지 않고 데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을 겁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니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니 승진의 기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상입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양로원처럼 변해버린 모습, 역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도시,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을 거부한 대가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1997년의 그 겨울은 분명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흘렸던 눈물, 가장들의 축 처진 어깨, 헐값에 팔려나간 국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역사를 복기해보면 IMF는 우리에게 닥친 재앙인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쓴 약이었습니다. 아주 독하고 고통스러운 항암제였습니다.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방만하게 경영하던 재벌들이 해체되거나 투명해졌고 금융권의 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근육질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였으며 돈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각자 도생의 살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른 수술비이자 재활치료 과정에서 겪는 후유증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일본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역동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전기 있었고 낭만이 있었고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환상이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만약 그 환상을 깨지 않으려고 현실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가 일상화된 나라, 혹은 일본의 단점만 극대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역설적이게도 1997년에 그 처절한 실패가 2025년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지반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 너무 뻔한 클리셰 같지만 한국 경제사만큼 이 말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사례도 없을 겁니다. 좀비가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삶과 팔 하나를 내어주고 새 생명을 얻는 삶. 우리는 강제로 후자를 선택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또다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좀비 기업 문제까지. 어쩌면 우리는 제2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지옥 불속을 걸어 나와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때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IMF가 없었던 평행우주의 한국을 상상하며 오늘 우리가 딛고 선 이 현실의 무게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IMF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